안녕하세요.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금방 이제 뉴스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대법관을 비법조인으로 하도록 하는 입법 추진은 한 개인 의원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지 민주당이나 또는 어떤 후보의 입장은 아니다,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비법조인으로 대법관을 한다는 그 생각이나 발상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지금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어떤 후보가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래를 지향할 수 있고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가를 지금 고민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법조인이 아닌 일반 그냥 비법조인을 법관, 그것도 그냥 일반 법관도 아닌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 그 중에서도 30명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 10명 정도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법부를 파괴하겠다는 의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격을 부여할 때 우리가 의대나 또는 예전에 법대에서 사실을 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수련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 또는 로스쿨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실무를 하고 그걸 통해서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는 이 과정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법안을 추진했던 내용을 따르게 되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법률적 지식은 상관이 없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법조인이 된다, 그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게 법률적인 것이 크게 다르다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게 뭐냐면 의료직역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의사도 굉장히 그 전문 지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죠. 그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거나 또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의료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아픈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아니고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고 의대를 나온 적이 없는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진료한다, 여러분의 가족의 수술을 맡겠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변호사나 법조인, 법원에 대한 판단이 종이 위에 글씨로 써 있으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시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거치고 그 실무 능력을 갖춰야지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법률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법리적 로직이 있고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법치주의라고 하는 그 판례가 형성되어 있고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이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학식과 덕망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린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학식과 덕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대법관에 앉힐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추천이 어떤 야당이나 여당 또는 어떤 정치 기관을 통해서 선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대법원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3심제를 통한 법원의 조직, 이것은 전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 법을 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정의 내용이 어느 하나가 국민을 위한 법의 개정이 있습니까? 국민을 위한 법의 개정이 없습니다. 개정의 내용을 보면 다 한 사람에게
타겟팅이 된 그 한 사람을 위한 법률 개정이라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을 통해서 규범력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영역에 있어서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분이라든지 약자 이런 분들이 법에 있어서의 도움을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국선 변호인 제도라든지 또는 각종의 제도에 있어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가 어떤 사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 제도가 추구하는 본질인 것이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설정되고 사법부의 조직이 그렇게 변경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가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느 당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지 세력,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 사람을 응원하는 거의 문제와 실질적으로 내가 투표를 통해서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는 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약자나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지금 사법제도에서 많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고발인 이의신청권 같은 것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발을 한다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할 때에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인지하고 우리가 보통 가서 고소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애나 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피해 상황을 직접 알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 고발인에 대해서 고발인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수사가 잘못되고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모두 삭제했던 것이 지난 정권의 문제점이다라는 부분 강조드렸다시피 어떤 제도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세력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바꾸게 되었을 때에는 누가 피해를 입냐면 바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에 대해서 이 손오공 관련된 내용으로 비유해서 한 게 있죠. 저는 이제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힘이 센 사람을 처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벌을 하려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법을 바꾸고 내가 원래 허위사실 공표죄가 됐었는데 그 부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행위 부분을 폐지해서 법에 의해서 면소돼가지고 결국 처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 강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근데 강도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재물을 강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이 강도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강도에서 폭행과 협박 중에서 나는 폭행으로 돈을 뺏은 게 아니야. 나는 협박으로 뺏었는데 협박으로 말로 사람한테 돈을 뺏는다는 게 처벌된다는 게 그게 가능해? 그렇게 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협박 부분은 행위 부분에서 제외하자. 구속요건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해서 본인은 빠져나가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저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 늘리고 그 중에서 비법조인으로 대법관을 채워가지고 대법원, 우리 사법조직에 있어서 1심과 2심을 거쳐온 그 어려운 법리적 쟁점들을 비법조인들이 앉아서 판단한다. 의사가 아닌 사람, 내가 뇌수술을 하는 의사도 아닌데 이 사람 뇌를 까가지고 그 사람들의 뇌를 수술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 피해를 누가 입느냐? 전부 국민들이 입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손오공, 이렇게 이제 검찰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비유를 들었던 것은, 우리가 검찰은 통제해야 됩니다.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이유는 검사가 수사를 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게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를 잘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정말 힘이 센 요괴 같은, 그죠? 제가 요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힘이 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이 센 범법자들을 잡아넣으려면 경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예요. 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굉장히 많은 수사력과 그 다음에 노하우가 쌓여 있는 검찰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 즉 손오공은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민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손오공에게 금고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해서 통제하듯이 손오공의 실력과 능력, 이것을 통해서 요괴를 잡되 그 손오공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강조 드리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게 되면 그 힘은 점점 무력화되면서, 반대로 서로는 통제하면서 요괴를 잡을 때에는 힘을 합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아무리 힘이 센 요괴라도 잡아넣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가 이루어야 될 하나의 숙제이자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인권을 보호받고 적법 절차 속에서 사법 절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로서 도출되는 것이고, 그것이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서 실현되는 것이죠. 그런 형사소송법은 반드시 국민을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한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기본 일반법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형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성요건도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사법부에 대한 통제나 또는 사법부에 대한 겁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제도적, 그 다음에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 꼭 선거를 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